자, 애착 발달을 하고 있는데 애착에 있어서 접촉위안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면 애착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피츠의 실험, 스피츠의 연구라고 해야 맞겠죠? 그 다음에 할로우는 실험인데요. 할로우는 어린 원숭이 대리모 실험이었습니다. 자, 어린 원숭이 대리모 실험에서 우리는 접촉위안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 철사로 엮어진 어린 원숭이 대리모와 담요로 덮여진 어린 원숭이 대리모에서 담요로 덮여 있는 어린 원숭이 대리모에게 접촉위안을 더 많이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많은 접촉위안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드의 연구인데요. 필드 등의 연구. 여기에서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들에 대해서 이 손으로 마사지해준 그 미숙아들이 훨씬 더 발달이 빨랐다라고 하는 측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이 정도 되면 되고요. 할로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애착 행동 측정인데 애착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착의 유형에서 에인즈워드의 낯선 상황 검사가 있습니다. 기억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정 애착이 있고 불안정 회피 애착이 있고 불안정 저항 애착이 있고 혼란 애착이 있습니다. 가번만 문제가 되지 않고 나다라는 문제가 되는 애착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낯선 상황 검사 거기에 가로쳐 주세요. 에인즈워드의 낯선 상황 검사입니다. 유아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계획된 방식으로 주 양육자가 같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하면서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 유아가 보이는 불안 행동을 측정했던 학자가 에인즈워드입니다. 안정애착은 엄마가 같이 있을 때는 활발하게 놀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요? 주 양육자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없거나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약간 놀라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주 양육자가 없고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탐색하는 것이 줄어들었으나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엄마에게 접근하며 접촉하려 하면 이거는 안정애착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정 회피애착입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무시합니다. 회피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회피애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정 저항애착입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는 극심한 분리불안을 보였습니다. 극심한 분리불안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화를 냅니다. 저항의 모습이죠. 화를 내지만 거기서부터 가로 엄마에게 다가가 안겼다가는 이내 화난 듯 밀쳐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난 듯 밀쳐낸다. 이게 바로 저항의 착입니다. 다 불안정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혼란의 착입니다. 이것은 회피의 착이라고 하는 것과 저항의 착이 같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혼란의 착이라 합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엄마에게 접근하고 끊어요. 엄마가 안아줘도 먼 곳을 쳐다봅니다. 얼어붙은 표정으로 엄마에게 접근한다. 그냥 친근하게 다가간 게 아니라 얼어붙은 표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종의 회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아줘도 먼 곳을 쳐다보는 것은 바로 일종의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부분이 바로 혼란의 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에인즈워드 우리가 이것을 애착 유형이라 하는데요. 자,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반대말은 불안정이겠죠. 그런데 불안정의 형태가 회피의 형태가 있고 그
그 다음에 불안정의 형태가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란 애착이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에서 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불안정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이 있다. 불안정 회피 애착은 무관심과 회피, 무관심과 회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저항은 분리불안과 분노, 화를 낸다 그랬으니까 분리불안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자, 이 혼란 애착은 그냥 회피 애착하고 그 다음에 저항 애착이 같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혼란 애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각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렌츠의 각인입니다. 로렌츠 실험은 거기 밑에 있는 대로 각인 실험에서 우리가 어린 거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임프린팅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힌 것을 우리가 각인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영화는 맨 처음 보거나 소리를 듣는 움직이는 대상에 자동적으로 각인이 됩니다. 각인은 발달 결정기에 신속하게 일어나고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디귿 별표 치시고요. 로렌츠는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 부화된 것처럼 실험한 결과 어린 거위들이 사람에게 각인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렌츠의 각인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로렌츠의 각인 실험은 세 번째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애착에서 각인 실험이 있다. 로렌츠의 어린 거위 실험. 이거는 각인 실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렌츠의 거위 실험은 많이 아시죠? 거기 디귿에 보면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 부화된 것처럼 실험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린 거위들은 이 사람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생각나실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부화된 것처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위들은. 그래서 그 각인에 의해서 이 거위들은 그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각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거위들에게. 그래서 어린 거위들이 사람에게 각인된다는 것을 증명해 본 실험입니다. 자, 거위들이 사람에게서 각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보면 접촉위안이라고 하는 학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할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애착의 유형을 안정, 불안정 회피, 불안정 저항, 혼란 애착으로 제시한 사람이 에인즈워드고, 그 다음에 각인 실험과 연관성이 있는 학자는 로렌츠의 어린 거위 실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개론에는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잘 실험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이제 친사회적 행동을 보겠습니다. 친사회적 행동에 각주가 붙었는데요.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 나누는 것이나 돕는 것이나 위로하는 것이나 보살피는 것이나 협조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친사회적 행동이라 합니다.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친사회적 행동이라 하고요.
종의 보존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유전이 강조되는 이론은 사회 생물학적 이론에 해당됩니다. 친사회적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학습된 것으로 보는 이론은 정신분석은 초자, 인지발달 이론은 역할 수용,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학습,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강화와 처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친사회적 행동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깁슨과 워크의 시각절벽, 시각벼랑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기피지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피지각을 알아보는 시각절벽 실험입니다. 자, 기피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유리가 있다. 그걸 밟고 아래를 봤을 때 상당히 두려운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피지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실험입니다. 생후 6개월경 영아가 기피지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기어다닐 줄 아는 영아는 시각 절벽이 보이는 유리판 위로 기어다니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무서워서요. 이는 영아가 시각적 자극에 반응해서 기피를 지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서 기어다니지 못하는 영아도 시각절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깁슨과 워크의 기피지각 실험은 2번이 중요하죠. 2번. 2번이 바로 이제 시각절벽이 보이는 유리판, 시각절벽이 보이는 유리판 위를 영아가 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아가 기피지각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죠. 기피지각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 그게 바로 깁슨과 워크의 기피지각 실험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정체감 발달의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 정체감 발달은 자아 정체감, 정체감의 형성과 발달,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 수준 분류, 3번이 중요하죠. 3번 별표 쳐주시고요. 자, 자아 정체감, 정체감 발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애착 끝났고요. 애착은 여기서 끝났고 실력 따지기에서 정체감으로 넘어왔습니다. 번호를 애착을 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감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이덴티티, 즉 정체감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 때의 발달 과업으로서 이것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자, 자아정체감,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하며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개별성입니다. 총체성, 자신의 욕구, 태도, 동기, 행동, 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총체성입니다. 계속성, 시간이 경과해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계속성이 되겠습니다. 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입니다. 정체감 형성은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기 전기가 아동기죠. 아동기의 경험이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바로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가 아동기고 형식적 조작기가 청소년기이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달이 계속됩니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정체감의 발달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계속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마르샤의 자아정체감 수준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별성이라든지
자신의 모든 부분의 총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정체감에 여기에서 마르샤라는 학자가 나왔습니다. 자, 마르샤라는 학자는 정체감 수준을 분류했는데요. 정체감 수준을 분류했는데 그것을 분류할 때 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관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관여에 따라서 정체감 수준 분류를 네 가지로 하게 되는데 그 네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정체감이 앞에 들어갑니다. 정체감 성취, 그 다음에 정체감 유예, 그 다음에 정체감 유실, 그 다음에 정체감 혼미 또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미로 쓰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갈수록 정체감 성취인이 이쪽으로 갈수록 성취 지위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정체감의 성취지위란 말을 마르샤는 썼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성취지위가 가장 낮습니다. 성취지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정체감의 성취, 그 다음에 정체감의 유예, 정체감의 유실, 정체감의 혼미 이런 것 네 가지를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기와 관여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도표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구분이 되고 두 가지의 기준이 위기 경험입니다. 위기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관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체감 성취가 있고 정체감 유예가 있고 정체감 유실이 있고 정체감 혼미가 있습니다. 자, OX로 하면은 정체감 성취는 위기 경험과 관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미는 혼미는 위기 경험도 하지 않고 관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잘 출제될 수 있는 항목은 정체감 유예라고 하는 것과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유예라고 하는 것은 위기 경험을 하는데 타인의 관여는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좌충우돌을 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경험을 하지 않은 채 타인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타인의 관여는 대개 누구겠습니까? 부모들이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부모들이 관여를 해서 정작 그 사람은 위기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정체감 유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밑에 각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르샤는 정체감 수준을 성취주의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정체감 성취를 위해서는 정체감 유예 상태가 꼭 필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체감 성취를 위해서는 정체감 유예에서 이렇게 성취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뭐라 하죠? 심리사회적 유예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위기 경험을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시기가 청소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예에 의해서 성취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유예 상태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정체감을 성취한 것 같지만 외적 충격이 오면 쉽게 정체감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예 상태를 거쳐서 정체감 성취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동그라미 1번 정체감 혼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성취 주의로 끊어요.
직업 계획이나 이념적인 세계관에 대한 강한 참여를 하지 않거나 쉽게 중단해버리고 자아에 대해 인정되고 통합된 견해 형성에 실패합니다. 정체감 유실입니다. 정체감 유실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채로 끊어요. 바로 부모나 기타 권위주의에 의하여 주어진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조하는 것을 정체감 유실이라 합니다. 정체감 유예입니다. 정체감 유예는 여러 가지 대상에 적극적인 참여, 관여를 보이지만 참여의 안정성과 만족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여 정도는 낮아요. 그리고 대개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체감 성취, 획득입니다. 이미 위기를 경험하고 끊어요. 비교적 강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끊어요. 상황적 변화에 따른 동요 없이 성숙한 정체감을 소유하고 의사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